되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자, 그러면 아직 많이 들어오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슬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MSN 대표이사 강승환이고요. 자장학과 전문이고, 서울대학교 한국인 뇌파 데이터 센터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음, 아마 정량뇌파 쪽은 제가 좀 활동한 지가 오래돼서 이쪽에 관심 있었던 분이나 이런 학회 강좌를 들으셨던 분들은 한 번쯤 요 QEG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것이고, 오늘 처음 아마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오늘 처음 정량내파를 생전 처음 들어보신다 라고 하신 분 계시면 여기 메신저 창에다가 좀 남겨주십시오. 어떤 분, 어느 정도 지금 참여하신 분들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들을 제가 좀 참고를 해서 용어나 눈높이를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지금 한 분 처음이라고 이제 밝혀주셨고요. 그럼 다른 분들께서는 적어도 정량내파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는 어렴풋이나마 좀 알고 계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제가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고 이 정량내파와 그다음 PBM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쭉 관찰해 보니까 사실 이제 저는 예전에 가정학과 트레이닝을 받을 때 그 신생아 해가지고 저 이제 임종을 앞둔 호스피스 케어까지 뭐 다양하게 이제 좀 두루두루 경험을 이제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학과 선생님들이 어린애들을 많이 대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섬세하시고 또 조심스러우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제 성인을 다루는 사람들, 또 저는 가정학과하고 나서 이제 통증의학 펠로우를 제가 하고서 이제 통증 전문의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좀 과감해지죠. 막 이제 척추 통증이나 이런 신경 뿌리 같은 데 시술하거나 특히 이제 어퍼 서비칼 쪽을 시술하다 보면은 블리딩이라든지 신경 손상 같은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안고서 시술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들은 이제 좀 접하다 보면은 사람이 좀 과감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뇌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전하죠. 패시브하게 접지 전극과 함께 부착된 전극에서 나오는 파장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것이 굉장히 안전하고 보통 이제 병원에서는 간질 환자들을 대하다 보니까 간질 아이들에게 세데이션을 시켜가지고 뇌파를 측정을 하는데 사실 발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뇌파를 볼 때는 세데이션 시켜서 뇌파를 찍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최대한의 어웨이크닝 된 상태에서 각성 뇌파를 측정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백그라운드 오실레이션을 분석을 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좀 수용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어리거나 그런 아이들은 좀 현실적으로 각성 뇌파를 찍기가 어렵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두 번째로 다룰 질문이 주제가 PBM, 포토바이오 모듈레이션인데 굉장히 안전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빛을 적절하게 스마트하게 쪼여줌으로써 신경들의 어셈블릭 파이어링을 유도해서 시냅스를 모듈레이션하고 이제 리오거니제이션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건데요. 아마 이제 워낙에 이제 신중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처음 확실하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시고 요 경험 쌓이기 전까지 굉장히 조심스러우시겠지만 저도 지금 작년 3월부터 한 14개월 이상 자폐 아이들을 지금 많이 치료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안전하고 파워풀하고 조금 이제 이것이 완급의 조절이 가능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굉장히 이제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소아 청소년 분야에서 아이들의 발달 장애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ADHD 또는 학습 장애, 디슬렉시아 또는 경계선 지능 저하, 심지어는 다운 증후군 이런 애들도 아마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전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어라우절 레벨, 그다음에 이제 인지 활동, 또 감정 상태, 심지어는 비헤이비어, 이런 것들은 뇌파에 영향을 주고요. 또 뇌파를 모듈레이션 함으로써 어라우절 레벨뿐만 아니라 이제 인지 활동, 감정 상태, 비헤이비어를 에 많은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비헤이비어를 피노타입이라고 한다면 뇌파는 엔도피노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엔도피노타입은 뇌파 파장의 파형을 이제 분석을 하고 경험이 많이 쌓이면은 마치 이제 용한 용한 이제 그 역학 사주 역학 전문가가 사주를 풀면은 정말 막 용하게 맞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뇌파를 이제 잘 이해하시고 나면은 뇌파만 보고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이 아이의 어떤 행동적인 특성이 어떤지, 무드의 어떤 레벨이나 변화 어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이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과거에는 뉴로 피드백이라는 기법을 이용했는데 지금은 적절한 PBM을 활용을 해서 뇌파를 변화시킴으로써 굉장히 빠른 그 사람의 감정이나 인지 상태라든지 비헤이비어의 변화를 주죠. 심지어는 사회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뇌파는 발달기, 성인기, 노년기에 따르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있고 이런 변화는 남녀에 따라서 그 미세하게 바뀌게 됩니다. 사춘기 전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가도 사춘기가 들어가면서부터 남자와 여자아이들은 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아이들의 이제 이 뇌에서의 이제 섹스 디퍼런시에이션이 생기죠. 당연히 뇌파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단위의 생태계의 유지에 필수적이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좋은 전기차 또는 이제 IT 디바이스도 방전이 되면은 소용이 없듯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를 활동을 하고 특히나 이 원래는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잘 발달하면은 근력이 높아지죠. 심장의 이런 스트로크 볼륨의 카디악 아웃풋도 좋아지는데 이 뇌세포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전력을 생성해서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데 미토콘드리아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PBM에서 사용하는 근적에서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뇌파를 어떻게 모듈레이션 할 거냐. 뇌파라고 하는 것은 몇 개, 몇십 개의 뇌세포들이 동조한다고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죠. 굉장히 많은 뇌세포들이 동시에 싱크로나이즈 파이어링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 왜 그 이제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 깜빡깜빡깜빡 하면서 막 비트를 주죠. 그럼 막 거기에 맡긴 사람들이 막 율동을 하지 않습니까? 막 예. 네, 몸치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안 따라가고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 자극에 쉽게 이제 동조되는 사람들은 몸을 맡기면서 막 저절로 이제 이 몸짓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외부에서 빛이라든지 소리라든지 특정 주파수를 반복적으로 자극을 해주면 뇌파는 거기에 동조되는 현상이 있고 그러한 것을 entrainment phenomenon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관점인데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기분자, DNA 같은 굉장히 라지 사이즈의 몰레큘들, 바이오몰레큘들도 양자역학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즉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생물학적인 분자들도 이 파동과 입자랑과 이중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포토 바이오 모듈레이션의 바이오 포톤 이펙트를 설명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신 뉴로사이언스와 이 뇌공학적 치료들을 보면은 자폐도 그렇고 뭐 치매도 그렇고 사실 이 브레인 디소더는 그동안 거의 치료법들이 그 개발이 안 됐었죠. 그냥 어떤 비헤이비어럴 테라피 뭐 이제 뭐 감각 동화 그다음에 ABA 이런 어떤 훈련 기법들만 이제 조금씩 발전했지 진짜 메디케이션이라든지 어떤 뉴로 스티뮬레이션 같은 뉴럴로직한 치료는 거의 발전이 안 됐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외부적으로 시각적 자극이나 청각적 자극을 통해서 특정 주파수 여기서는 이제 감마파 40Hz라고 하는 이제 감마 대역을 자극해주는 그런 자극을 줬더니 그 특정 주파수가 우리 브레인 셀에 있어서 뉴런 말고 글라이알 시스템들이 있죠. 아교세포라고 하는 글라이알 시스템들을
모듈레이션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아밀로이드 플라그를 이제 이뮨 리액션을 이렇게 플라그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더라. 이제 이걸 통해서 치매를 치료하는 데 또 활용을 하고 있고 요즘 또 국내에서 일부 자폐 아이들 사이 멀트라고 해서 큐이즈 가이디드 TMS가 이제 한때 유행을 했었던 적도 있었죠. 이렇게 이제 지금 신경 치료에 있어서 다양한 물리적 자극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뇌파를 하기 전에 정량 뇌파를 하기 전에 그래도 선생님들이 정량 뇌파보다는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는 그래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도 원래는 이 빛 리듬이라고 하는 아날로그 리듬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의 핫빛도 이 약간 이게 재즈 같은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딱딱 1초 한 번씩 기계적으로 딱딱 이렇게 끊기지 않죠. 그거는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찬 사람들만 그렇게 핫빛이 움직이고 실제 사람의 핫빛은 딴딴딴딴딴딴딴딴 이런 식의 엇박이 존재하고 그것 따라 그거를 이제 그 간격들을 평균 내면은 평균 심박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식의 율동 리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이제 하트 레이트에 있어서 이게 이제 율려 리듬들이 있는데 이 마치 이것도 뇌파 같이 이렇게 이제 파장 형태로 재구성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파장 형태로 재구성된 핫빛 리듬을 소위 말해서 퓨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주파수 분석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파워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합니다. 파워 스펙트럼, 주파수 스펙트럼이죠. 뭐 1Hz, 2Hz, 3Hz 이건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의 각각 그 주파수가 얼마만큼 큰지 가로는 주파수, 세로는 그것의 크기 이렇게 해서 파워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하면은 이 리듬의 굉장히 이제 그 느린 로우 프리퀀시 대역의 리듬과 그 다음에 비교적 빠른 하이 프리퀀시 대역의 리듬을 각각 나누면은 이것이 사람의 자율신경계에 있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각각 대변한다. 그래서 심장의 리듬을 이렇게 마치 뇌파장처럼 구성을 하고 그거를 주파수 대역을 해가지고 보면은 스펙트럼에 따라서 특정 주파수 밴드는 이거는 교감신경과 관련이 이거는 부교감신경과 관련이 있어서 그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하트레이트 베리빌리티에서 소위 이제 이게 시계열적인 그런 분석들을 뭐 SDNN 같은 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노멀 투 노멀, 인터벌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파워 스펙트로 분석하기도 하는 것처럼 뇌파도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장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는데요. 뒤에서 자 이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드리기 전에 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퀴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전극을 붙이면 기준 전극과 부착된 전극에 따라서 값이 파동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근데 이 리듬에는 어떤 정보가 있습니다. 인포메이션이 여기 숨어 있죠. 근데 그 인포메이션을 눈으로 찾아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뇌파는 이 백그라운드 오실레이션에서 갑자기 팍 튀는 그런 이제 paroxysmal 스파이크나 샤프 웨이브 같은 것들의 여부를 통해서 아주 이제 비정상적 패솔로직한 스파이크 리듬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 그게 없으면 그게 그냥 정상이라고 하고 넘어가죠. 음. 여기 리듬에 이제 있는 정보는 첫 번째가 이제 주파수입니다.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촘촘하게 빨리 뛰는 것과 천천히 뛰는 이 이제 리듬의 이런 그 폭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진폭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초당 얼마나 이제 반복되는지.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율동을 하는지. 일정 시간 동안에 얘가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의 파워, 세기를 이제 계산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 전두엽, 왼쪽 전두엽에서 측정된 신호인지, 우측 두정엽에서 측정된 신호인지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겠죠. 아무래도 가까운 데서 측정된 신호들이 그 가까운 부위의 뇌 기능을 반영을 시켜줄 가능성이 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뇌파들 간의 상호성, 관련성을 분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리듬의 어떤 규칙성이나
복잡성을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주파수와 파워는 이런 식으로 주파수 대역을 필터를 딱 걸어줘서 이제 여기서의 전제는 뭐냐면 이런 이제 라면 가락 같은 아날로그 신호 안에는 크고 천천히 율동하는 리듬과 작고 빠르게 율동하는 리듬들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딱 걸어주면은 따로따로 주파수를 분석해서 얘들이 반복되는 그런 양적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량 래파에서는 기본 19개의 전극에서 측정된 신호들을 각각의 위치별로 특정 주파수의 크기를 이렇게 이제 지도처럼 등고선을 이어서 그어주면은 아하 여기서 세타파라고 하는 이 4에서 8Hz의 평균적인 값이 요 이마 정수리에서 제일 높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들어가서 사람의 뇌파라고 하는 것이 심전도도 마찬가지. 심전도가 팔뚝에서 측정된다고 해서 심장 리듬이 팔뚝에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심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뇌파라고 하는 것도 두피의 전극에서 측정된다고 해서 뇌파가 두피에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대뇌 피질에서 만들어지죠. 그렇게 이제 측정된 파들이 마치 지진파가 팡 터지면은 지각에서 이렇게 측정되는데 그걸 추정을 해가지고 지진파의 위치를 추정하는 식의 그런 조금 고급 기법도 있고 더 나아가서 마치 이제 fMRI를 재구성하듯이 뇌파를 통해 가지고 대뇌 피질의 아주 작은 웍셀 단위에서의 뇌파 활동을 이렇게 재구성하기도 하고 그것의 관계성을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펑셔널 네트워크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심장의 리듬을 또 가지고 왔는데요. 뭐냐면 이제 심장의 리듬이 그래도 뇌파보다는 선생님들이 익숙할 것 같아 갖고 왔는데 이 심장도 리듬을 만드는 거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죠. 근데 이 페이스메이커가 구령을 붙이다가 얘가 이제 맛이 가면 그 다음에 그것을 이어받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대통령이 있다가 대통령이 이번에 이란 대통령이 이제 사망한 것처럼 이제 대통령이 이제 거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총리가 이어받는다든지 총리도 이제 아웃되면 그다음에 뭐 법무부 장관이 이어받는 이런 식으로 이게 상위의 페이스메이커가 망가지면은 그 밑에 있는 것들이 구령을 붙이는데 그 밑에 있는 것들이 구령을 붙일수록 이 구령의 리듬이 느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의사결정이 자꾸 지연이 되니까 느려지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뇌파를 이해를 할 때도 야, 도대체 뇌파 너무 어려워. 델타파는 뭐고 알파파는 뭐고 베타파는 뭐야? 뭔지 모르겠어. 아주 심플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서도 SA 노드가 페이스메이커죠. 제일 위에 상부, 원래 구령 붙이는 놈이 구령을 붙이는 건 빠릿빠릿합니다. 근데 이제 얘가 맛이 가서 AV 노드가 구령을 붙일 땐 얘보다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40 정도 느려져요. 그 다음에 얘도 맛이 가서 각 부서에서 그냥 각계 전투를 하다 보면 얘는 20에서 40 더 느려집니다. 즉, 상위로 갈수록 리듬은 빠르고 하위로 갈수록 리듬은 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집중을 할 때 지금처럼 강의를 듣고 생소한 내용의 강의를 막 따라가려고 집중을 할 때는 뇌파가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다 빨라진다고 맞히셨을 거라 믿습니다. 당연히 빨라집니다. 왜냐면은 빠르게 정보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연산을 해야 되고.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러다가 쉬는 시간이 돼서 약간 커플 브레이크 타임에서 멍 때리고 있으면 뇌파가 느려질까요? 빨라질까요? 당연히 느려집니다. 자, 멍 때리는 걸 넘어서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뇌파는 더 느려질 것이고 그러다가 깊은 수면에 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코마 상태까지 빠지게 되면 리듬은 더 느려지겠죠. 왜냐? 자, 이 순서는 뭐냐면 대뇌 피질이 소위 말해서 네오콜텍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네오콜텍스 신피질에 이 네오콜텍스가 열심히 일할 땐 리듬이 빠른데 얘가 이제 점점 일을 안 하게 되면 점점 리듬은 느려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을 뇌 아나토미카란 구조로 보면은 이 뇌뿌리 소위 말 생존의 뇌뿌리 상태에서는 뭐 식물인간 정도 됐을 때 뇌뿌리만 살아있다. 그러면 이제 델타파 같은 리듬이 아주 느린 리듬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뇌뿌리가 살아있고 그렇지만 깊은 수면에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이제 세타파 정도, 4에서 8Hz 정도의 진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4에서 8Hz 정도의 진동 정도로는 이게 살라무스를 거쳐서 대뇌피질로 정보가 전달이 안 돼. 왜? 너무 느려. 그리고 정보를 전달할 만한 가치가 별로 없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조금 더 각성이 올라가서 이 살라무스에서 정보가 이제 수집이 돼서 자, 이 정도면 상부에다 보고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되면은 이 시상 살라무스는 대뇌피질과 드디어 이제 전령을 이제 보내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합니다. 정보의 셔틀을 돌리죠. 그 리듬이 바로 알파파예요. 적어도 1초에 8Hz 이상의 진동은 되어야 그래도 내 몸 오감각을 통해서 또는 인트로셉션 내 내부 감각까지 포함해서 육감이죠. 이곳의 감각적인 정보에서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을 내가 지각할 수 있도록 대뇌피질에서 보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의 프로세싱에 따라서 그리고 그 리듬의 발생 위치에 따라서 뇌 파장들이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이 네오콜텍스가 어떤 인지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도의 진동 속도가 필요하다. 8Hz, 7Hz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은 이게 이제 잘 안 들리죠. 왜? 비몽사몽하니까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뭔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꾸 중간에 정보가 로스가 돼요. 잘 들어오질 않아. 음. 근데 이제 조금 그래도 잠에서 깨고 하면 이제 들리기는 해요. 들리긴 하는데 반응은 그렇게 빠르지 않죠. 그러나 내가 이제 뇌파가 조금씩 빨라져 가지고 외부에 대해서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딱 계산하고 판단하고 뭔가 리액션을 이제 하려면 이런 식으로 적당한 정도의 뇌파의 진동 이 레인지 안에 있어야지만이 이 뉴로 코그니티브 퍼포먼스가 아주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진화와 발달의 단계에 있어서 이 뇌파 리듬은 이 10Hz가 평균적으로 성인들의 알파파의 딱 중간 값이거든요. 10Hz에서 그거 한 2배 정도 되는 한 20Hz, 초당 20번의 진동 사이. 이 정도 사이에서 사람은 가장 최적의 이 인지적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자, 만약 예를 들어서 대뇌피질에 일반적으로 한 13, 14, 15 정도의 베타 리듬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베타 리듬이 아니라 갑자기 이제 알파파라든지 세타파 같은 느린 리듬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뭔가 그 영역의 뇌 활동이 지금 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겠구나라고 하는 걸 암시할 수가 있겠죠. 왜죠? 어, 이 네오콜텍스 대뇌피질의 세포가 뭔가 망가져서 얘가 페이스메이킹을 못하면 베타 리듬의 페이스메이킹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서 뭔가 이 리듬을 뭔가가 채우려고 하겠죠. SA 노드가 망가져서 그 밑에서 리듬을 만들 때 느린 리듬이 나타나듯이 어떤 부위에서 그 부위의 기능이 오작동을 일으켜서 뭔가 다른 리듬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아주 일반화된 패턴들이 느린 리듬들이 나타납니다. 국소적으로.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아 위치와 그 리듬과 그것의 크기들을 보면서 이제 신경학적인 그런 기능과 연결지어서 임상적인 해석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왜 좀 장황했나요? 자, 실제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런 그래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극을 붙일 때는 국제 12십 시스템이라고 하는 위치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옆장구죠. 양옆이 길고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앞뒤가 길고 그럼 이제 거기에 맞게 비율 간격대로 이렇게 전극을 붙이는 겁니다. 네, 매핑을 하기 위해서. 그 오른쪽 같은 경우는 각 특정 이 주파수 레인지를 묶어서 정의를 해요. 얘는 델타파, 얘는 세타파, 얘는 뭐 베타 1, 얘는 베타 3 이렇게 주파수 레인지를 묶은 다음에 그 주파수 레인지가 전체적으로 어떤 높낮이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을 토포그래픽 맵이라고 하고 왼쪽 같은 경우는 그래프 HRV에서 많이 보는 거죠. 근데 HRV는 리듬이 하나니까는 그래프가 하나만 나오는데 얘는
전극을 19개를 붙여서 19개 신호를 얻었으니까 19개를 이렇게 다 위치별로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파파는 요렇게 크게 나오고 쭉 잠잠하다가 이렇게 이제 한 35, 37 요 정도에서 또 뭐 하나 툭 튀어 올랐네요. 이런 걸 이제 쭉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 그래프를 어떻게 보는지 하는 것들은 또 나중에 이제 실질적인 워크샵에 참여하시면은 더 잘 배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응용을 해서 실제로 질병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사람이 이제 눈을 감았을 때 알파파가 활성화가 되고 눈을 뜨면은 시각적 자극 때문에 후두엽에 나오던 알파파가 확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눈을 감았을 때 나타난 알파파가 어렸을 때는 브레인이 임머추하기 때문에 이 리듬이 좀 느려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4세, 6세, 뭐 10세, 12세 이렇게 쭉 나이를 먹고 브레인 조금씩 머추레이션이 되면서 이 리듬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 어, 아시아에서 최초로 정상인들의 이 뇌파 표준 DB를 저희가 구축을 했는데 4세의 평균적인 이 메인 알파파의 주파수는 한 뭐 8.25Hz 정도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한 9세 정도가 되면 조금 더 빨라졌죠. 9.5Hz까지 올라갑니다. 20세 성인기가 되면은 한 10Hz, 10.5Hz 정도가 이제 중간값이 되는 거예요. 쭉 빨라졌죠. 그러니까는 4살짜리 아이보다는 20살짜리 청년이 뇌가 더 빠릿빠릿하죠. 가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자, 그러다가 나이를 다시 먹으면 얘가 도로 느려집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죠. 나이를 먹으신 분들, 물론 나이 연생을 보셔서 굉장히 총명하신 분이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어쨌든 나이가 뭐 이제 에이징이 되면은 브레인이 다시 이 시냅스도 많이 이제 조금 약해지고 아무래도 이제 대뇌 피질의 볼륨도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게 다시 느려집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뇌파가 느리다, 뇌파가 빨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관점이고 지금 이 데이터가 몇 살짜리 남자였냐 여자냐 누구한테서 측정된 데이터냐에 따라서 그것의 노말 패턴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놈DB가 다른 것이죠. 레퍼런스 레인지가 다른 것. 마치 이제 3, 4세짜리 아이의 아네미아를 판단하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성인 남성의 헤모글로빈 수치의 정상 수치와 다른 것처럼 이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염두를 해두고 그 나이대의 정상적인 도미넌트 리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더 느린 리듬들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은 뭔가 브레인의 활동이 떨어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리 브레인의 활동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어떤 포칼한 리전이 있었고 떨어지든지.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뉴로 디제너티브 디소더, 파킨슨이라든지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쭉 진행이 되면 전체적으로 뇌파가 이렇게 쭉 느려지는 전반적. 그래서 뉴로 디제너티브 디소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이제 디프레션 같이 완전히 이제 에너지가 막 고갈이 되거나 아니면 무드가 서프레스 되거나 하면은 이제 또 보통 디프레션은 이제 전체적으로 리듬이 확 떨어지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브로드하지만 어느 정도의 이제 이 지정학적인 그런 좀 변화들이 있습니다. 완전 뭐 그래서 가장 흔한 게 레프트 도절 라테랄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서프레스 되면은 이제 디프레션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TMS를 치료할 때 주로 왼쪽에 도절 라테랄 프리프론탈 콜텍스를 때려갖고 얘를 리듬을 올려주죠. 그럼 무드가 좋아진다고 해서. 근데 이제 꼭 그 타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로 학습 능력 같은 경우는 페리에탈 롭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정보들이 모여서 인테그레이션 되는 어소시에이트 콜텍스가 다 페리에탈 롭에 있으니까 페리에탈 롭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레프트 페리에탈 롭에 디스펑션이 있으면 이제 수학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해서 공부를 잘하는 데 필요한 과목들의 성적이 안 나오죠. 과외 물붓기입니다. 자폐 아이들은 더욱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자폐아들 중에는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애들이 참 많죠. 그거는 이제 주로 라이트 페리탈 콜텍스의 문제인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뇌파를 찍어보면 딱 알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포칼 슬로잉들이 관찰이 되면 그 부분들을 자극을 해서 또 활성화를 시켜줌으로써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어떤 국소적인 리듬의 슬로잉뿐만 아니라 어떤 네트워크의 연결이 슬로잉이 되는 경우들도 있죠. 네트워크 사이에 인포메이션 프로세싱들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또 그런 걸 자극을 줘서 정상적으로 이제 인포메이션이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 커넥션을 다시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반면에 디프레션의 반대쪽이 뭐죠? 앵자이티입니다. 앵자이티 또는 이제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그다음에 이제 이런 panic disorder, 그다음에 이제 어, 스트레스, 그다음에 소위 말 뚜껑 열리는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뇌가 빨라지는 거. 근데 아까 이 inverted U-shape의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 뇌가 느려지더라도 이쪽으로 떨어지죠, 퍼포먼스가. 근데 바 너무 빨라도 이쪽으로 퍼포먼스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을 하거나 막 이렇게 막 오버웰름이 되면 또 정상적인 사고를 하거나 정상적인 어떤 비헤이비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항상 우리 리듬은 어떤 정상적인 이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를 하는 것이 최적입니다. 자, 어, 이제 그 제가 소총과 선생님들인데 왜 알츠하이머를 가져왔냐? 빨리 그 이제 자폐나 빨리 꺼내봐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니까는 아이들을 요즘 병원에 데리고 오시는 보호자분들이 이 조부모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거를 도입을 해서 케어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인지장애 쪽을 많이 또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본인들도 일단 뭐 쓰시고 이제 또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퇴행성 뇌질환이 되면 아주 일반적인 게 이 리듬이 느려지는 겁니다. 느려지는 거예요. 그 알파파도 조금씩 느려지고 알파파가 이렇게 뭉개지기도 하고 실제 대뇌 피지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슈링크돼 있죠. 이건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 식물로 치면은 토양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토양이 오염이 돼가지고 얘네들이 다 이렇게 시들어서 물이 빠지고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토양이 가물어도 이제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건 가물어서 생기는 건 마스큘라 디멘시아. 그다음에 이제 파킨슨은 뭐냐? 파킨슨은 토양이 어떤 이제 농약이 오염된 거, 공기도 오염되고. 그래서 파킨슨은 사실은 인바이러먼탈 디지즈라고 볼 수 있죠.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공급해 드리는 것은 이 뇌파를 측정하는 이 헬멧 형태의 디바이스와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의 뇌파 분석 시스템, 그다음에 이 헬멧에 장착되어 있는 또 PBM 광신경 치료 모듈입니다. 이게 다 각각 다른 도메인으로 다 서티피케이션을 받아놨는데요. 이제 측정기는 뇌파 측정 디바이스로 미국 FDA하고 국내 식약처 의료기기 이 뇌파 2등급 기기로 등록을 했고 이 소프트웨어 분석 시스템도 독립된 하나의 SAM, Software as Medical Device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지금 그동안 소아과에서는 이 뇌파에 대한 적응증이 조금 풍부하지 않았는데 다행히 최근에 정신과 뇌파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저희 정량 뇌파 소프트웨어를 신의료 기술로 신청을 해서 지금 이제 많이 리뷰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바이오마 알고리즘인 경동지장애 진단 바이오마커는 또 저희가 독립된 SAMD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들 이제 메디과 HRV 많이 쓰시죠?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HRV 기기로 이제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PBM 쪽은 사실 아직은 의료기기 품목은 받아놨지만 의료기기로서 정식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건 웰리스 퍼포즈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발달 센터나 이런 쪽에서 이제 의료 행위 외적으로 이제 활용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뇌파라고 하는 이제 로 데이터를 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혼자서 소프트웨어를 막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매핑을 하고 이런 그 그래픽 데이터를 얻기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측정된 뇌파가 저희 클라우드 상에 올라가면은 먼저 많은 이제 신호의 전처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특정 임상적인 활용성이 높은 지표들을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재구성을 해놨고 크게는 이제 진단용 솔루션과 검진용 솔루션을 이제 구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왼쪽 거 같은 경우는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단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인바디 같은 검진용 이제
리포트를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먼저 좀 쉬운 것부터 한번 보시죠. 이 뇌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뇌파가 느려져서 문제인 사람이 있고 빨라져서 문제인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자, 왼쪽하고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왼쪽 밑에를 먼저 왼쪽 보시면 먼저 파란색이 뭔가 눈에 딱 띄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 빨간색이 뭔가 눈에 딱 띕니다. 아하, 이건 지금 서로 반대되는 지금 형국이구나라고 하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를 보면은 자, 왼쪽 위로 이게 이제 세로는 베타파입니다. 그리고 가로는 세타파입니다. 느림파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 하향으로 갈수록 이거는 상대적인 느림파가 증가하는 거고 좌상향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뇌파가 빠른 쪽으로 이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뇌파가 굉장히 항진되어 있죠. 굉장히 뇌가 항진되어 있고 특히 어, 오른쪽 프론탈 콜텍스가 굉장히 이제 아주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이분은 약간 천재성이 있어요. 비상해 막 굉장히 이렇게 이제 통찰력이라든지 인사이트가 딱 있어서 그냥 이렇게 귀납적으로 뭔가 논리적으로 어떤 거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보면 보이는 그런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오른쪽은 뭔가 지금 빨간 레드 플래그가 막 이제 휘날리고 있죠. 보면 특히 페레탈 롭 쪽에서 빨간 영역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이 뭔가 지금 기능들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새로운 학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전보다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를 이제 조금씩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좌쪽으로 가 있죠. 이렇게 전반적인 패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분은 부부이십니다. 앞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결혼 결정사에서 이제 활용을 하면은 먼저 이렇게 남녀를 딱 매칭하기 전에 뇌파를 찍어서 서로 이제 잘 맞는 매칭, 이 뇌기질을 분석해가지고 하는 그런 답도 언젠가는 가능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무드 쪽입니다. 이 무드가 디프레스되어 있는 것과 그다음에 무드가 이렇게 이제 불안 쪽으로 하는 거. 디프레스는 이제 전반적으로 언더어러절과 가깝죠. 그다음에 앵자이티는 오버어러절과 가깝습니다. 사실 이제 어펙티브 디소더는 무드 디프레션과 앵자이티는 사실은 어, 공존돼 있는 경우들이 많죠. 이게 이제 투 디멘전으로 어느 한쪽은 앵자이티, 어느 한쪽은 디프레션이지만 이게 같이 공존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보면은 이 알파파 리듬인데요. 이 메인 도미넌트 리듬이 이분 같은 경우는 8.5Hz, 8.8Hz면은 꽤 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표준 스코어를 보면은 G 스코어가 마이너스 1.17, 마이너스 0.8, 즉 평균에서 원 스탠다드 데비션 정도는 느려져 있는 거고 반면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알파파가 10.8Hz니까는 G 스코어로 치면은 평균에서 1.9 또는 2 스탠다드 데비션 정도로 빨라져 있는 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8Hz가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양상이고 오른쪽 분 같은 경우는 20Hz, 21, 22Hz 이쪽 빠른 파장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 있는 양상이죠. 즉 이렇게 무드가 어떤 쪽 무드의 상태에는 뇌파에도 상당히 잘 반영이 되고 뇌파를 보면은 이게 지금 어라절 레벨이 떨어져 있는지 올라가 있는지 그래서 무드가 서프레스 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게 아지테이티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리듬을 보면서 이 사람이 무드가 어떻겠다는 추정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더 나가서는 이제 매핑을 해주게 되면 이건 저희가 또 개발하고 있는 게 아미로이드 펫 가지고 알츠하이머를 진단하는 게 아니라 이 정량 뇌파의 패턴을 분석해서 여기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해가지고 알츠하이머를 이제 진단한 쪽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더 나가서는 이제 알츠하이머가 다 이제 치매가 되는 건 알지 않습니까? 어떤 건 스테이블하고 어떤 거는 이제 치매로 가속되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이제 감별할 수 있는 패턴들도 찾아서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품화가 된 것은 이렇게 경도 인지 장애를 디텍션하는 이 알고리즘은 이미 세계 분당서울대병원 또 중앙대학교병원 강원대병원이랑 임상시험을 해가지고 상당히 괜찮은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티를 얻어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유해 신의료 기술로 비급여 수가를 받을 수 있는 독립된 상품으로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HIV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검진용 결과지에 대한 것들을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제 검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진단보다는 어떤 위험도를 먼저 빠르게 이제 스크린하고 디텍션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러한 패턴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우울, 스트레스, 불안, 또 주의력 결핍, 요즘 이제 성인들도 성인 ADHD나 브레인 포그가 하나죠. 그다음에 이런 프로세싱 스피드, 옥시피탈 너미넌트 리듬의 빠르기 정도를 따라서 이렇게 5가지의 메인을 뇌의 기본 5대 지표로 저희가 삼아서 리포트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의 이제 매핑과 각각 전두, 측두, 두정, 후두엽의 좌뇌, 우뇌 간의 이런 표준 점수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기본 뇌 기능 검진 상품을 이제 저희가 개발해서 다음 달부터 녹십자 아이메드 검진센터에서부터 서비스가 시작이 될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질병적 요인이라든지 스트레스 요인도 중요하지만 마치 이제 면역력처럼 우리 뇌도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과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게 다 저마다 다릅니다. 저희는 이제 브레인의 이 커넥티비티를 분석을 해가지고 나이에 따르는 이제 표준 스코어를 개발하고 그래서 홀 브레인의 커넥티비티 또는 레프트 사이드, 라이트 사이드 또는 레프트 라이트 커넥티비티 그다음에 이런 이제 사분면의 이 로컬 커넥티비티, 프론탈, 레프트 라이트 프론탈 또 레프트 라이트 페레토 템포럴 옥시피탈 이렇게 해서 로컬 커넥티비티를 다 노멀라이징을 해가지고 이 소위 말해서 브레인의 펑셔널 커넥티비티와 뇌 회복력, 회복 탄력성을 정량화시킨 검진 지표를 개발해서 이제 또 서비스에 런칭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아까 이렇게 좀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심플한 그런 매핑 결과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분석으로 뇌를 좌우 각각 34개 영역들을 상세하게 이제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는 그 사람의 뇌 기능 점수를 이렇게 퍼센타일 스코어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PBM에 대한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PBM은 이 미토콘드리아를 저격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안지오제네시스, 그다음에 소위 말해 글림파틱 드레이지를 촉진시켜줌으로써 브레인의 안티인플라메이티브 이펙트와 함께 디톡시피케이션하는 효과가 크고요. 그다음 이제 뭐 시냅스를 다시 이제 프루닝 시켜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약해져 있는 시냅스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알 디스오더는 디스펑션은 많은 뭐 알츠하이머부터 디프레션 그다음에 컨커션 인저리까지 많은 이제 뉴로사이키아트릭 디스오더를 패소피지올로지를 설명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브레인 PBM이 굉장히 큰 대세고 최근 들어서는 가장 혁신적인 이 브레인 디스오더 치료법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저희도 좀 알츠하이머병이나 자폐, 또 다운 증후군, 뇌졸중 재활, 마약 중독 재활 이런 쪽으로 폭넓게 이제 실증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PBM의 효과를 설명해준 또 다른 하나의 메커니즘으로는 이 세포가 미토콘드리아가 메타볼리즘을 하면 열이 발생을 하고 이 발생하는 열에 따라서 미세한 빛이 나온다고 하고 그 발생하는 빛이 바이어 포톤 입자가 되어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고 이것 자체가 주변에 이렇게 이제 시들시들한 뉴런을 다시 생명력을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양리적 작용을 한다라고 그렇게 또 어, 설명하는 그런 학파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 우리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얻고 시들시들했던 식물들이 볕을 쬐면 다시 막 이렇게 이제 살아나듯이 우리 뇌세포들도 뇌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들도 적절한 빛을 자극을 주면은 그게 다시 마치 이제 광합성을 통해 회복되는 것처럼 회복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브레인 PBM의 세계적인 선구자는 하버드 대학 MGH 정신과의
파울로 카자노 교수인데요. 이 파울로 카자노 교수는 파이오니어로서 PBM을 개척을 해왔는데 작년 말부터 저희랑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고 올해 5월 달에 옥스퍼드에서 열린 QEEG 가이디드 뉴런 모듈레이션에서 저희와 함께 이제 조를 하고 지금은 이제 저희 장비를 이 MGH 병원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까지 이제 연구하셨던 분야는 알츠하이머나 디프레션 또 최근에는 이제 다운 증후군 같은 것들 연구를 하는데 주로 빗을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이마 부위에다가 빗을 그냥 이렇게 쭉 갖다 대주고 조여주는 정도의 그런 테크놀로지 그런 기술 이용을 하다가 저희 같이 퀴즈로 브레인 매핑을 하고 거기에 맞게 각각 특정 위치를 특정 주파수로 자극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접하면서 이제 저희 기술을 도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6월 30일 날 소아청소년 소아청소년 행동발달 증진학회의 그 춘기학술 대회 그 스피커로 초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예정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그 학회에 꼭 참여를 하셔서 또 귀한 강의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없이 강의를 막 시간 돼서 시작하다 보니까 원래 그 시작할 때 박양동 학회장님께서 잠깐 인사 말씀을 하시기로 했는데 제가 그걸 깜빡하고 그냥 막 정신없이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네요. 혹시 박 회장님 계십니까? 네. 또 잠깐 기다리셨다가 또 퇴장하셨나 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렇고요. 장비에 대한 소개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실제 치료 사례나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 화면을 조금 바꿔가지고 음, 새로 공유. 제가 직접 저희 아이싱크 브레인 화면을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그전에요. 저희 1월 달부터 지금 저희 거를 도입을 해서 지금 자폐 아이들 발달장애 아이들을 이제 많이 케어하고 계시는 김포의 그 김포 우리소아 청소년과의 하은희 원장님께서 원래 잠깐 웨비나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요 본인의 경험담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일본 시골 여행 중이셔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대신 저보고 대독해달라고 메시지를 좀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좀 대신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김포 우리 소아 청소년과 하은희 원장입니다. 행동증진 발달학회 보험이사이며 굿닥터스 행동증진 발달센터 공동운영위원장입니다. 1월 달부터 공동구매하셔서 진행하셨고 자폐아와 지연아 그리고 인재 문제가 있는 노년 측과 기대 이상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대신 좀 리뷰를 해드리기로 했는데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5세 아이캐스 말씀드린 상동 언어와 가행 행동이 심했던 ASD 환자인데 3개월 치료 후에 상동 언어가 교정이 되고 언어가 풍부해지고 대근육 운동이 향상되는 등 기대 이상의 호전을 보였으며 증상뿐만 아니라 정량 뇌파 퀴즈상 알파파 증가 및 안정화나 좋아짐을 확인했습니다. 5세 전 아이들은 뇌파 측정이 어려워서 미만 아이들은 3분 전 아주 짧게 피부염 치료를 시작해 점점 늘리고 있고 현재 10명 이상의 아이들이 치료를 하고 있는데 효과의 차이는 있으나 확실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증 아이들의 호전이 보입니다.
오늘 줌 미팅 참가 못하지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모두 그냥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이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눠주셨고요. 네, 그럼 직접 저 이제 아이싱크 브레인 분석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 케이스를 먼저 좀 보여드리면 음, 그 네, 그냥 저희 의사들끼리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제가 이름을 가리진 못했습니다만 어, 이 아이는 자폐아입니다. 지금 이제 나이가 12살이니까 중학교 한 2학년 나이 됐죠. 근데 이 아이가 치료를 시작한 지는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금 저한테 좀 직접 케어를 받는 아이들은 대부분 장비를 렌트해서 집에서 홈케어를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쪽에 와서 제가 직접 대면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엄마가 뇌파를 측정해서 저희 시스템에 올려놓으면 그 분석된 결과를 보고서 제가 원격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걸 먼저 좀 볼까요? 음,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측정한 날짜고, 가장 최근에 작년에 제일 처음에 측정한 게 이제 작년 5월 31일이군요. 거의 벌써 이제 1년이 다 되는군요. 그다음에 이제 어, 작년 12월 그리고 이제 5월 얼마 전에 이제 네팔 찍었습니다. 쭉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네팔을 찍으면은 처음에는 뭐 굉장히 애들이 이제 수영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네팔 엉망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노이즈를 처리를 하고 정제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신호 처리를 하고 분석을 합니다. 네, 보면은 이게 언제죠? 음, 이게 이제 처음이고 그다음에 12월 달. 12월 달은 네파를 자체를 이제 잘 측정을 했어요. 그만큼 수용이 잘 되고 있었다는 거죠. 아이가 많이 그래도 발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 아이는 강박적이고 그다음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과잉 행동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어떤 비헤이비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사고해서 뭔가를 행동하지 못하고 굉장히 이제 패시브한 행동만 합니다. 이거 하라 그러면 딱 그것만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딱 저것만 하고 근데 지금은 어, 사실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엄마도 약간 살이 찌고 엄마 좀 너무 편하다고.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은 하나하나 뭐 씻기고 뭐라 하려면은 뭐 옷 벗어라 가서 씻어라 씻고 나면은 수건으로 닦아라 닦고 나면은 팬티 입어라 이거를 다 하나하나를 지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누구누구야 가서 씻고 와서 밥 먹어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가서 갈아입을 팬티 갖고 들어와서 이제 씻고 닦고 혼자 머리 말리고 옷 갈아입고 빨래통에 넣고 와서 이제 숟가락 가져다가 밥 먹고 나서 이제 빈 그릇 저희 싱크대에다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냥 스스로 사고해서 되고 과잉 행동도 없어지고 일단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제 엄마가 이제 아주 편하게 아이를 지금 케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처음에 비하면은 이때는 얼추 보면은 뇌파 약간 요 느림파가 조금 증가한 듯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5월 이번 달에 왔을 때는 보면은 어, 여기 이제 12월 달에 비하면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세타파 대역에서 느림파들이 많이 줄고 이제 전체적으로 얘는 도미넌트 리듬이 지금 8헤르츠 상에서 지금 이렇게 8헤르츠가 사실 이렇게 증가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조금 더 디벨롭이 되다 보면 이제 이런 뇌파들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또 이제 고주파 스텝들도 많이 증가되었는데 보시면은
이 아이는 저거를 보여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느린 파고 빠른 파고의 비율인데 이걸 보시죠. 음, 이게 이제 작년 12월에 측정했었던 거고 보면은 이제 전후 좌우 쪽에서의 점수가 대체적으로 조금 이제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조금 느린 파들이 이제 많으니까 이거 치우쳤죠. 근데 5월 달에 측정했을 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점수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상승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고 저주파수 대역도로 좀 이제 치우쳐져 있던 것들이 다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모이고 있죠. 정상적인 지원 쪽으로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완전 정상적인 이런 딱 평균치에까지 들어오진 못했지만 이제 5월 달 전에 비하면 이제 많이 좋아졌죠. 그다음에 음, 저희 소프트웨어 중에서 이런 이제 커넥티비티를 분석하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 3D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보면은 음, 그래서 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작년에 찍었던 브레인 커넥티비티 알파 2 대역, 알파 2 대역이면 이제 10에서 12Hz 대역입니다. 이 정도 나이대 아이들은 보통 이 알파 2 대역에서의 정보 교류가 이제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제 이전에는 지금 이 파란색 선이 많았는데 파란색 선이 의미하는 것은 이 영역들에 간에 서로의 소통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또래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좌우 쪽에 연결성도 굉장히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아이는 좌우가 연결성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5월 달에 측정을 했을 때는 어, 비교적 이 파란색이 그래서 좀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파란색이 이전에 비하면은 많이 줄어들어 있죠. 많이 줄어들어 있고 어, 요 레프트 브레인, 레프트 브레인 사이, 그다음에 라이트 브레인 사이에 이런 페리에탈 로프와 프론탈 쪽에서의 서로 연결성들이 빨간색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면서 과거에 이 디스커넥티드 됐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연결망들이 막 살아나면서 굉장히 빠르게 발달이 캐치업이 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에는 분석할 수 없었던 데이터를 저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시각화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그러면은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PBM을 적용을 해줄 때는 굉장히 안전한 빛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10Hz나 9Hz 같은 알파 대역의 이 펄스로 자극을 해주면은 전반적 브레인을 캄 다운을 시켜주면서 마치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기초 체력을 증진시켜주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펄스를 조금 올려주면 14Hz, 15Hz, 16Hz 올려주면 마치 이제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하는 그 빌드업 효과 같은 것들을 이제 어,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마 대역 같이 아주 고주파수는 또 이렇게 뉴런 시스템과 또 다른 글랄 시스템들을 모듈레이션하는 이제 효과가 있어서 이거는 제가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한 건데 이런 아주 어린 애들은 8Hz부터 시작을 하죠. 이렇게
8, 90 이런 저주파수 대역은 러닝머신을 뛰는 것 같은 유산소 운동의 효과. 그다음에 이 알파 PBM, 베타 PBM은 근육의 힘과 볼륨을 키워주는 유산소 운동. 감마 PBM 36에서 한 40Hz 정도는 퇴역과 같은 움직이는 선, 메타인지 같은 것들을 강화시켜주고 일부 또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류마틱 디소더 같은 데도 꽤 드라마틱한 아넥도탈 케이스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뇌파를 측정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 마치 이제 랩 테스트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제 메디케이션을 주듯이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PBM을 적용할 때는 굉장히 심플한 프로토콜서부터 해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굉장히 복잡한 프로토콜로 이제 쭉 진행가 될 수 있고요. 이거를 또 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고 음,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 원격 케어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케어하는 엄마들을 이렇게 좀 카페로 모아서 일지를 좀 쓰게 합니다. 처음에 아이가 상태가 이제 안 좋을 때는 일지만 부지런히 쓰는데 아이가 이제 좋아지고 안정기에 들면은 일지를 쓰는 그 간격이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이 엄마도 참 열심히 이제 일지 기록을 남겼던 분인데 이게 거의 매일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과잉 행동, 집중력 학습, 엄마가 이제 좀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증상들을 놓고서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이렇게 이제 스코링을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파수를 했을 때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저희도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제 어떤 이제 목표로 하는 증상이 개선이 안 됐을 땐 또 어떤 특정 위치에 특정 주파수 자극을 이렇게 추가한다든지 또는 어떤 이제 조금 과잉 행동이나 조금 약간의 이제 어드버스 이펙트 같은 게 나타나면은 또 그런 것들 이렇게 조절해주고 하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쭉 같이 이제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 프로토콜이 굉장히 단순했어요. 9헤르츠 알파파 10분 하는 그냥 하루에 한 번 또는 이틀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다양한 위치에 다양한 주파수들을 이렇게 쭉 자극을 컨비네이션을 해줌으로써 지금은 이제 굉장히 꾸준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음. 자, 이 뇌파 습관화 이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어, 아마 정보를 드릴 수 있겠는데 이제 요거 한 가지만 잠깐 정보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이제 범람을 하고 있는데 많은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헤어밴드 타입을 해가지고 앞에 프론탈 투 채널 정도 측정하는 그런 디바이스를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이 뇌파 수가를 굉장히 이제 과다 첨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대놓고 이제 주장하는 데들이 있는데 그 정신과에서 작년에 또 모 회사 제품에서 영업을 하면서 이게 이 뇌파 수가를 보면은 19 채널 이상과 19 채널 미만으로 그 이제 수가가 다르게 구분이 됩니다. 가령 18 채널 이상.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급여가 높아요. 50%가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 같은 경우는 한 15만 원 정도 조금 넘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인데 디지털 뇌파 분석을 하면은 또 가산 수가가 붙어서 수가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디지털 뇌파 분석이라고 하는 거 거의 이제 사문화되어 있는 거라서 이게 간질 환자들을 감별하는 특이라든가 ADHD나 어떤 앱상시와 감별이 필요한 ADHD나 이 간질을 감별하는 용도로 쓰지 않고 그냥 이제 그 검증되지 않은 또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로 등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 그냥 막 돌리고서 가산 수가를 청구를 한게 몇 달 전부터 심평원에서 대거 삭감 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환수 조치와.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옴니핏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도 이렇게 2채널짜리 헤어밴드를 팔면서 이걸 가지고도 디지털 뇌파 분석을 청구할 수 있고 1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막 그렇게 광고를 하고 또 뇌파에 대해서 잘 이해도가 떨어지시면서 그냥 급하게 이제 이렇게 검사 수가 청구와 이런 걸 이제 하시려고 하는 선생님들 일부가 이제 그런 거에 현혹되시는데 지금은 저희는 디지털 뇌파 분석에 대한 가산수가 청구는 딱 정확하게 간질파를 감별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만 청구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청구를 하면은 다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신과에서도 지금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를 그 뇌파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는 건 저희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의료 기술을 받으려면은 일단 의료기기로 등록된 것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 거를 이제 정량내파 자체를 어, 그 인정 비급여 그 신의료 기술로 지금 신청을 한 상태고 저희도 아직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뇌파 측정 수가를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되고 조금 어려우실 경우에는